앞 시간에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통계표 작성 목적, 관찰, 비교, 해석이죠.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은 이렇다 하고 내가 설명했었죠. 통계정보 명칭, 별량, 변수, 측정치, 데이터 이와 같은 것이 있죠. 데이터 척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측정치와 산출치로 나눌 수 있죠. 측정치는 실제 측정한 값입니다. 산출치는 그 측정치를 어떤 공식에 넣었을 때 나온 계산값이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통계표 제목과 표시 단위만 확인하고도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죽고 싶다면 통계표 제목과 단위만이라도 읽고 죽어라. 읽는 순간 답을 하나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죠. 데이터 유형, 자, 횡단면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 패널 데이터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시계열 데이터죠. 그리고 가지나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범주 데이터, 서열 데이터, 구간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구간 데이터를 가장 많이 쓰죠. 데이터 속성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만든다? 앞에서 했죠. 데이터 자체를 뿌려놓기만 하면 그 데이터에 들어있는 의미 있는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관찰, 비교, 해석을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도수 분포표를 작성하게 되죠. 이 도수 분포표를 통해서 이제 전체 내용을 파악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으니까 우리는 다음 순서 공부해야 되죠. 뭘까요? 자, 평균, 중위수, 최빈수, 편차, 분산 이 5가지를 통틀어서 통계량이라 그럽니다. 통계량이 뭐다? 여하튼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용어만 머릿속에 담아두면 되죠. 자, 우리가 시험지에서 보는 그 통계표는 거의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사한 그 결과죠. 이를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표본조사라고도 하지요. 자, 우리가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집단의 특성입니다. 근데 그 모집단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거죠. 전수조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집단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추려서 그것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서는 그 특징을 찾아내는 거죠. 이와 같은 특징을 찾아내는데 동원되는 이론이 바로 통계량, 즉 평균, 중위수, 최빈수, 편차, 분산이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통계표를 분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참값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추정은 반대입니다. 표본 분석 결과 어떤 특정 값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그 값이 모집단의 특징과 같을까 하고 역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추정이라 그럽니다. 근데 추정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추정 관련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산술평균, 조합평균, 가중평균 이와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익혔죠. 중위수, 최빈수, 편차, 분산 역시 중고등학교 때 익혔습니다. 그 개념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되죠. 자, 우리가 통계 자료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개념은 평균이죠. 그래서 평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이 내용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앞에서 봤던 그 통계 책 가운데 하나에서 발견한 겁니다. A부터 보면 데이터는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고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이게 바로 평균, 중위수, 최빈수 그것을 뜻하죠. 데이터의 분포에는 한 곳을 축으로 좌우 대칭성이 존재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만나면 대칭을 이렇게 꺾어서 그 가운데 있는 놈을 대표값으로 정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를 축약하면 데이터의 분포와 그 이면의 특징도 살펴볼 수 있다. 이게 뭐죠? 도수 분포표,
역할이죠. 평균값은 널리 표제해 있는 데이터의 대표 선수다. 그래서 평균값은 평평하게 만들다, 중심을 잡게 하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데이터는 평균값 주변에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평균값이 대표 선수라는 거죠. 자, F와 G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많이 나타나는 데이터는 평균값에 주는 영향이 크다.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죠. 남녀로 구성된 어느 집단의 키를 조사했더니 평균 165로 나타났답니다. 이 집단의 남자 평균 키는 113, 여자는 163이다. 그러면 이 차이값을 보는 거죠. 여자 차이값은 2이고 남자 차이값은 8이죠. 자, 많이 나타난 데이터는 평균값에 주는 영향이 크다. 이 명제를 가지고 보면 결국은 이 전체 집단에서 여자 숫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빨리 판단해야 되죠. 집은 평균값은 대칭이 되는 축에 자리한다. 방금 했죠. 대칭 축에 자리한 놈이 대개 평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률 개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데이터 그리고 평균의 속성을 잘 활용하면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자, 우리가 살펴봤던 평균에는 산술평균, 가중평균, 조합평균, 기하평균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산술평균과 가중평균 이게 중요하죠. 산술평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가중평균은 언제 사용하느냐 그 조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시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설명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 언제 가중평균을 동원한다 그것을 빨리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측에 가중평균 개념 활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죠. 가중평균은 가중치가 주어져 있을 때 평균을 계산하거나 기대값을 구할 때 사용된다.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기대값 구할 때 가중평균 계산 공식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따가 할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넣어둬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산술평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첫 번째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공식을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즉 우리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가평균과 편차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편차의 합은 제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원리를 평균 구하는 데 활용하는 거죠. 가평균이란 내가 임의로 정한 평균값을 말하죠. 이렇게 가평균을 정해놓고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편차를 구해서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확인하고 조정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이 방법이 쉽고 간단하고 정확합니다. 세 번째는 범위 개념을 활용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활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평균과 편차를 이용한 평균 구하기입니다. 내가 예시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점수가 있다. 가정하고 평균을 구해보는 거죠. 자, 앞에서 평균의 속성 공부했을 때 익혔듯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수가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잡힌 50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이렇게 평균으로 정해 보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가평균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각각의 데이터를 이 가평균과 계산해서 편차를 이렇게 나타내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 편차의 합은 제로여야 하는데 편차의 합이 14로 나타났죠. 그럼 결국은 평균은 58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관측 대상자 수가 7이기 때문에 7 나누면 2가 되죠. 그래서 58에 2를 더한 60이 평균이라는 거죠. 이 개념을 활용하면 정말 평균 관련 문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산포도와 표준 편차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죠. 자, 만약에 조사 대상이 아주 간단하다면 평균과 편차만 가지고 전체 그 속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 엄청나게 크거나 넓을 경우, 즉 전 국민 대상 소득 분포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을 경우 그 엄청난 데이터를 평균과 편차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전체를 파악할 수 없죠. 이때는 산포도와 표준 편차를 사용한다 그거죠. 자, 이것은 한번 읽어주고 산포도에서 양의 관계, 음의 관계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잡아주면 됩니다. 실제 신문에서 이와 같은 기사를 볼 수 있죠. 서로의 관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처음에는 양으로 나타났다가 그 후에는 음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와 같은 특징을 빨리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산포도와 표준 편차 관련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평균과 표준 편차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가끔 시험에 나오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평균이 50점일 때 표준 편차가 15라 그러면 전체 시험 응시자 가운데 60% 이상이 이 점수대에 몰려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65가 되겠고 여기는 35가 되겠죠. 나는 만약 90점을 받았다면 나의 점수는 아주 뛰어나죠. 두 번째, 평균이 60이고 표준편차 10이라면 정말 오밀조밀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50에서 70 사이에 분포한다는 얘기죠. 나의 점수가 90이라면 나는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평균이 65이고 표준편차 15라면 이렇게 분포하겠죠. 50부터 80 사이에 대개 몰려있는데 만약 나의 점수가 87점이라면 나는 보통 약간 벗어나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평균과 표준 편차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고 있으면 그만큼 답 찾기가 수월해지는 거죠. 이번에는 정규분포에 대한 이해입니다. 정규분포는 평균, 중위수, 최빈수가 동일하다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좌우 대칭형 종 모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론 모양이죠. 현실은 거의 없습니다. 현실 모양은 좌측으로 치우치거나 우측으로 치우치게 나타나게 되어 있죠. 자, 정규분포의 조건을 이해해야 됩니다. 평균, 중위수, 최빈수가 동일하다는 가정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문제 답을 찾아야 되죠. 이번에는 정규분포와 표준편차의 관계입니다. 표준편차는 앞에서도 했습니다. 평균이 50일 때 표준편차가 5라면 점수는 여기에 거의 머물러 있다 이 뜻이죠. 나의 점수가 90이라면 나는 우뚝 솟은 가치를 보이겠죠. 자, 이 데이터를 이와 같은 정규분포에서 나의 점수는 어디쯤에 위치하는지 그것을 머릿속에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답 찾기가 아주 쉬워지는 거죠. 이것을 그림을 그리라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데이터를 통해서 나는 나 위치를 밝힐 때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그것만 머릿속에서 잡아내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평균과 중위수, 최빈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은 좌우 대칭의 축에 자리한다 그랬죠. 그러면 중위수, 최빈수는 70값에 거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규분포의 특징에 따라서 정규분포는 평균과 중위수, 최빈수가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만들어진 좌우 대칭형 종 모양이죠. 그러면 평균, 중위수, 최빈수는 서로 어깨동무를 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위수, 최빈수 구하기. 중위수는 서열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 머물러 있는 놈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 홀수일 때는 자, 이런 관계에 따라서 좌우 대칭 중심을 잡아주면 되죠. 근데 짝수일 때가 문제죠. 이럴 때는
중앙에 있는 두 놈을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죠. 자, 이 계산 관련 공식 머릿속에 꼭 넣어야 합니다. 최빈수는 노출 빈도 가장 높은 놈만 찾으면 되죠.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가중치는 앞서 얘기했듯이 상대적 중요도입니다. 같은 크기에 대해서 나는 다른 가치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공기업 채용시험 때 이와 같은 가중치로 점수를 산정하기도 하죠. 가중치는 자료해석, 기초수리, 그리고 자원관리, 문제해결, 자기개발 이처럼 NC에서 10개 영역에 두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가중치 그만큼 빈도가 높다는 얘기죠.